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모두 같은 마음으로 전국에서 찾아온 많은 부모님들. 저런 분한테 한번 상담 받아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마침 특강한다고 하셔가지고. 유명하시죠? 모든 아이들의 그런 문제점을 다 치료해 주시는. 많이 기대돼요. 그리고 앞으로 애들 똑바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고. 치열한 방청 경쟁률을 뚫고 스튜디오에 초대된 150명의 어머니와 아버지들. 그들이 기다리는 오늘의 주인공. 아이의 울음때 멈추게 하고 가정의 행복을 찾아주는 육아의 마법사.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의 오은영 박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부모, 아이를 잘 키우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려운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게요, 부모 역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 역할은요, 연습이 없는 것 같아요. 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육아책 줄 팍팍 끄고 열심히 하시잖아요. 잘 되시든가요? 잘 안 돼요. 그걸 실제 적용하려고 하면 참 어려워요. 그리고 끊임없이 후회하고 미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자리에 오신 대부분의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를 행복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아이, 행복한 부모, 행복 육아 코치가 되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행복, 너무 추상적인 얘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어떤 아이가 행복한 아이일까? 생각을 해보면, IQ가 좋은 아이,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아이,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복한 아이가 되는 비밀의 열쇠는요, 바로 사회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요, 언어는요? 그러면 쉽게 이해되시죠? 말 잘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운동 능력의 발달? 그러면 또 이해 잘 되시죠? 아이가 운동을 잘할 것 같은. 근데 사회성의 발달 그러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좀 추상적이지 않으세요? 네,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어떤 것이 사회성이 잘 발달된 것인가? 왜 우리 부모들은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이라는 이 부분에 이렇게 주목을 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유독 많았습니다. 이른바 왕따로 자살한 친구 때문에 괴로워하던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동급생의 폭행에 고통스러워하다 폭행과 괴롭힘에 시달렸습니다. 걔를 때리기도 하고 트집잡기도 하고 만약에 그 친구랑 놀면 그 친구도 왕따가 돼요. 그냥 막막해요 앞이. 혹시 우리 애도 저러면 어떡하지? 학교에 갔을 때 친구들하고 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정말 내 아이가 왕따의 또 어떤 그런 문제에 휘말려서 고통스럽거나 괴로워하는 건 아니죠. 내 자식만 아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죠. 무한 경쟁, 약육강식 속에서 생존이 된 친구 관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친구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 사회성.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사회성 발달의 비밀. 지금 공개됩니다. 자, 얼마 전에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채 마음에서 가셔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아이가 친구들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 혼자 견디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그 어린 영혼을, 그죠? 너무 어린 영혼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구해주고 이 아이를 어떻게 보듬어줘야 될까? 이런 아주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그런데 가슴이 아프지만 동시에 저는 3가지 의문점이 떠올랐어요. 첫째는 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로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면 어립니다. 그죠? 교복 입고 그렇게 다니고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악랄해졌을까? 이건 뭐 나쁘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정말 악랄한 것 같아요. 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악랄해졌을까? 둘째, 그 아이는 왜 어른들에게, 부모나 선생님께 말하지 않고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아이는 왜 그랬을까? 셋째는 왜 그 주변의 아이들은 알리지 않았을까? 다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침묵하고 있던 아이들 중에는 우리의 딸, 우리의 아들이 있을 텐데 얘네들은 왜 침묵했을까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 세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는 일들이 발생이 된 거예요. 저희 때 칠공주 있었습니다. 면도칼 씹는 애들 있었어요. 그죠? 벽돌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라고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각 학교의 세력 간의 다툼이었어요. 적어도 자기 학교 애들은 보호를 해줬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적어도 정의감이 살아있었어요. 누가 당하면 야 그만 좀 해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반장 부반장이 선생님한테 가서 말해요. 선생님 이거 좀 개입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런 적도 있었어요. 자, 근데 요즘 아이들은 변했습니다. 우리 요즘 아이들은요.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과 신뢰가 제로입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예전에는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 어릴 때 내지는 저희 부모님이 어렸을 때 그때는요. 너무 세상 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너무 가난하고요. 너무 세상이 척박했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 얼굴 거의 못 봤어요. 하루 종일 날품 파려러 다니고 하루 종일 논밭에 김을 메고 거의 얼굴을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끔 부모님이 저기 멀리 장에 나갔다가 사다 주는 시루떡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부모 자녀 관계에서 상호작용 적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부모가 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날품을 파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장에 나가서 걸어서 이 시루떡 하나를 사갖고 오는구나. 이런 기본적인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가슴 뭉클한 거죠.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요즘 부모님들요, 정말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공부해요. 육아책 막 줄 빡빡 긋고, 뭐 저한테 찾아와서 뭐 물어보실 때는요, 질문을 한 20가지 노트북에 막 정리해 오세요. 녹음도 하세요. 저 녹음해도 될까요? 뭐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얘기한 거니까 뭐 그러세요. 이렇게는 하지만, 또 얘기하다가 말 실수할까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세요. 자, 볼까요? 엄마이자 회사에 가면 부장이에요. 그죠? 그리고 기사 역할도 해야 돼요. 아이들 실어 날러야 되잖아요. 피커. 그리고 멘토도 해야 돼요. 코치도 해야 돼요. 교사도 해야 돼요. 공부 가르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역할이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바빠요. 근데 다들 열심히 하세요. 정말 능력자들이세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누구도 대체해줄 인력이 없는 바로 그 부모 역할. 부모 역할은 대체 인력이 없습니다. 그 부모 역할은 많이 약화됐어요. 아이를 만나면 재미있었어? 이 얘기할 틈이 없어요. 빨리 타. 너 그 다음에 가야 돼. 너 뭐하니? 빨리 타. 이거예요. 집에 가끔 전화 걸면 오늘 잘 보냈어? 그게 아니라 너 숙제했니? 너 영어 숙제 다 했어? 빨리 챙겨서 가. 이 얘기지. 아이하고 뭔가 정서적인 교감을 할 틈이 없어요. 그만큼 정말 끈끈하고 어떤 누구와도 대체할 수 없는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쏙 빠져나가고 있어요. 약화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친구 관계에서 너무너무나 인격 모독적인 이야기를 듣고 맨날 멍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얘기를 왜 못할까요? 자기 뒷바라지를 해주는 이 부모한테 자기가 학교에서 못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미안하고 부모한테 속을 상하게 할까봐 부모를 속상하게 할까봐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연 철들어서일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음속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참으로 요즘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학교에 아침에 가기 싫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엄마가요, 야야야, 네가 잘 지내면 선생님 왜 그러니? 자, 이래 빨리 가.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음부터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찐빵에 파당금이 빠진 것 같은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꼭 필요한 부모와 아이의 진솔한 교감이 빠져 있다는 거죠. 제 깝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꼭 이 왕따 개념 중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왕따는요, 예를 들어서 뭐 일진 이런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런 아주 집단 학교 내 폭력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왕따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그 나이대 아이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하는 흔한 실수, 어떤 말과 행동이 하나의 시작이 돼서 아이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게 되는 것을 왕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아이가요, 코딱지를 막 쑤셔가지고 애들한테 막 묻혀요. 그러면 애들이 무지 싫어하겠죠. 그건 명백하게 싫어할 만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왕따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아이들 4명이서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어떤 한 아이가 말투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 마음에 안 드는 말투를 1번, 2번, 3번 쓴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던 아이인데 그 아이들이 갑자기 뒤통수에서 야, 쟤 뭐야? 쟤 왜 저래? 쟤 이상한 거 아니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요. 뒤통수에 대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왕따의 일반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학교폭력, 오늘 그 얘기 안 할 거예요. 일진?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느 날 보면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어느 날 보면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우리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우리 아이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아이들은요, 크게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만만해 보이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거. 얕잡히는 거죠. 상대가 얕잡아 보는 겁니다. 어떤 애가 지나가다 어깨가 탁 부딪혔어요. 저기 아팠어요. 그러면 야, 아파. 왜 그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아이입니다. 자, 2번째 유형은요, 반응이 너무 과민한 애들이 있어요. 아주 냉담하고 과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지나가다 실수를 툭 칠 수 있거든요. 왜 그래? 뭐 이런 애들이요. 하지마!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누가 뭘 좀 빌려달라고 해. 연필 좀 빌려줘. 없어! 뭐 이런 애들. 그런 아이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 아이들의 유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한 가지가요, 참 재밌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개성이 존중되는 청소년 시기잖아요. 그죠? 얼마나 이때 아이들이 상상력이 많고 창의적이고 개성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때 아이들이 참 이율배반적으로요, 그렇게 자기네들 개성을 존중해달라, 뭐 2발을 자유화해달라 막 이러면서 친구들이 튀는 꼴을 못 봐요. 자기네들 생각하는 어떤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성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거기서 애가 딱 튀면 쟤 이상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일명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쟤 깝쳐. 까친다고 그래요. 쟤 나대고 까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이 자기네들 생각하는 평범한 기준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징벌적 의미로 걔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과하게. 그리고 다른 침묵자 아이들은 암묵적으로 동조해요. 왜냐면 얘가 너무 깝치거든요. 꼴보기 싫어 죽겠거든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힘을 가진 리더라고 생각해서 아이들을 딱 징벌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으쓱하죠. 자, 또 어떤 아이가 있냐면요, 어찌됐건 감정의 표현을 굉장히 과하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어저께 부모님한테 되게 혼났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래서 기분이 몹시 나쁜 상태인데
어떤 아이가 급식실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서 좀 알짱거려요. 야, 꺼져,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안 비켜, 확 차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적절히 처리를 못하고 남한테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죠. 화풀이를 하고 굉장히 공격적이고 폭력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피해자, 가해자 아이들을 쭉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면 상당히 뭐 특성은 다르지만 사람 관계에서 관계를 잘 맺어나간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다 같다라는 거죠. 결국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면에 있어서는 같은 겁니다. 사회성이 왜 중요할까? 소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사회성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일까? 이걸 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혹시 좀 말씀해 주실 분 없으세요? 네. 일단 주변에 친구가 많은 아이, 먼저 그게 제일 떠오르고요. 아니면 뭐 새로운 환경이나 새로운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아이가 사회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대인관계에서 협동을 할 수 있는 아이, 그런 아이가 사회성이 좀 발달된 아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요, 요즘은요, 무서워요. 공부들을 너무 많이 갖고 오셔가지고요, 예, 무서울 정도예요. 근데, 예, 아주 뭐, 훌륭한 답변을 해주셨고요.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사회성이 좋은 아이, 그러면 친구가 많은 아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맞습니다. 사회성이 떨어지는 아이는 친구가 많지 않겠죠. 그죠? 근데 친구가 많다고 해서 꼭 사회성이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어떤 아이가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늘 친구 틈에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가요. 거절도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내일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애들이 놀자, PC방 가자 그러면 그러고 가요. 그래서 친구들 틈에 늘 있지만 사실은 사회성이 꼭 좋다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성 이퀄 인간관계, 대인관계입니다. 즉 그냥 잘 노는 게 아니라 관계를 잘 맺어가는 능력입니다. 사람이요,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 일단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시작을 해야 되죠. 관계의 시작. 개시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계가 일단 맺어졌어요. 그러면 좋게 잘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사귀긴 금방 사귀는데요. 금방 또 헤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지.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요, 좀 친해지면 반드시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왜 신혼 딱 끝나고 나면 부부도 싸우잖아요. 네, 그리고 막 후회하잖아요. 내가 왜 결혼했지?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합하고 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관계를 잘 맺는 기술인 사회성입니다. 자,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이론적으로요. 타인의 감정을 잘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사회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요. 타인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세 번째는요. 무조건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장을 적절하게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가운데서 타협하고 조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회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근데 사회성이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요. 첫째요. 인간은요. 사회적 동물입니다. 네. 이렇게 좀 어떤 치료적 과정에서 무균실이라든가 격리 조치가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요. 어쨌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틀 밖에서는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둘째는요. 우리가요. 옛날에는요. 좋은 학교 나오잖아요. 그러면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는 게 많으면요. 승진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요. 사람이 성공하는 거, 사회적으로 뭔가 인정을 받는 데에는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상사와도 잘 조율할 수 있어야 되고 부하 직원과도 잘 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감과 소통입니다. 근데 이 공감과 소통이 사회성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일도 잘하고 리더십도 인정받는다는 거죠. 또 왜 사회성이 중요하냐? 여러분들 긍정의 심리학 그래가지고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고 창시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말처럼 사회성은 행복과 아주 직결됩니다. 자, 마틴 셀리그만 박사가 연구를 해봤는데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요. 특히 행복 지수를 조사를 해서 그중 상위 10%에 속하는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보통 사람들 내지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주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유연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 또는 친척들과 선후배와 이렇게 아주 폭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특징이었습니다. 결국 이처럼 다른 사람과 잘 공감하고 소통하고 관계를 잘 맺어나가는 기술인 사회성이 행복을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다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오신 거잖아요. 결국 사회성이 행복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또한 사회성은요, 능력을 발휘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청소년 시기에요. 아이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면 공부 못합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연봉도 많이 줘요. 갔는데 상사하고 계속 트러블이 있어요. 그 부하 직원도 안 따라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머리에 좋은 지식을 갖고 있은들 잘 발휘가 되겠습니까? 이처럼 사회성은 능력을 발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사회성이 유난히 발달이 안 되는 사람들은 왜 발달이 안 될까? 원인이 무엇일까? 이걸 역시 저희가요, 사전에 부모님들께 여쭤봤습니다. 네, 그 결과를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요, 50%가 넘는 분들이요, 아이의 타고난 성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날 때 결정이 됐다면 여기 와서 이렇게 추운 날 여기 이렇게 있을 이유가 있나?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나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사회성이라는 걸 이렇게 배우기 전 단계에서 부모님들 생각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요. 되게 활달하고 적극적인 사람이 사회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 관계, 친구가 많으면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아이가 성격적으로 예를 들어 소극적이거나 내성적이면 사회성이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타고난 성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답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물론 타고난 기질이 조금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 결국 공감과 소통은 배울 수 있는 거고요. 결국 부모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성 발달이 잘 되는 거, 사회성 발달이 잘 안 되는 그 원인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불편할 때 감정을 공감해 줬어요. 부모님도 배우세요. 공감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사회성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해요. 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엄마의 얼굴입니다. 아이가 첫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엄마가요, 홈쇼핑에 빠져가지고요. 네, 딸랑이를 이렇게 딸랑딸랑 해줘요. 홈쇼핑에 눈은 가 있어요. 그래도 딸랑이 소리는 들려요. 그죠? 근데 그거와 아이하고 눈을 마주치고 아유 이쁘다. 어쩌면 넌 이렇게 예쁘게 생겼니? 코도 이렇게 이쁘고 귀도 예쁘고 이게 같습니까? 다르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감하고 공감하는 데에서 아이의 공감의 뿌리가 생기는 겁니다. 자,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이 사랑이 뇌를 키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뇌 발달,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죠. 저는요, 맨날 듣는 질문이 선생님 어떻게 하면 뇌를 발달시킬까요?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를 키울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뭘 먹이면 좋을까요? 물론 중요하죠. 아이들이 가능하면 뇌의 성장이 균형 있게 잘 발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인간의 뇌 발달의 과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발달하는 곳이 정서 발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회적 발달입니다. 그 다음에 대뇌 피질, 인지 기능을 관장하는 부분이 발달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뇌 영상을 만들어 왔는데 일단 이거 보면 좀 머리가 지끈지끈 하시죠? 네. 여기 이렇게 파랗게 그 안쪽으로 해놓은 게요, 이게 변연계라는 곳입니다. 이 변연계는요, 속상한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불쾌한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하나하나의 악기라고 본다면 오케스트라처럼 잘 교향악곡이 잘 울리도록 해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기본이 돼서 사회성의 발달도 되고 그리고 나서 인지 발달도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에 너무 일찍 정서적 교감을 해주기보다는 학습적 교육을 많이 시키면 순서로 봤을 때 더 먼저 돼야 되는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은 안 된 상태에서 나중에 인지 발달만 막 되니까 이건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필요할까요? 엄마. 그리고 왜 아이들은 엄마 옆에 자꾸 있으려고 할까? 자, 이것에 대한 아주 유명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르네 스피치 박사의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연구는 어떤 거냐면요,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 전쟁통에 목숨을 잃고 가족을 뿔뿔이 잃고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들을 고아원처럼 이런 기관의 아이들을 이제 잘 넣고 삼시세끼를 먹이는 건 잘 돌봤습니다. 이 아이들이 보니까요, 이거 그냥 가만히 널브러져서 이렇게 누워있고요. 그리고 온종일 그냥 무기력하게 이렇게만 있고 잘 먹였어요, 얘네들이요. 어디 아픈 거 아닙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정서적으로 돌봐주는 엄마가 없었던 겁니다. 이 엄마가 없었더니 이 아이들이 많은 수는 2살 이내에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아이들 중에 많은 수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인지적으로 발달 장애, 발달 지연의 문제를 겪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아이들의 뇌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붉은 빛이라는 건요, 뇌가요, 기능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보호시설에 있는 아이들의 뇌를 봤더니 뇌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고 뇌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아이들은 왜 엄마가 필요할까요? 아이들은 왜 엄마 곁에 있으려고 할까요? 생존하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아이들은 이처럼 엄마 내지는 엄마처럼 해주는 이러한 사랑, 정서적인 교감이 없으면 생존을 못합니다. 우리 이 시대의 엄마들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때로는 너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내지는 내가 못 배운 한 그 영어가 왼수라고 다들 그러세요. 그 영어 좀 잘 가르치려고. 근데 또 중국어까지 배워야 돼요, 요즘은. 전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 가르치고 내가 못 갚은 한을 풀리라. 그래서 애를 열심히 가르쳐요. 정말 바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교육 중독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열심히 가르칩니다. 아이들 스케줄이 빡빡해요. 그리고 잘 키워야죠. 탄산음료 먹이지 말아야 되고 과자 먹이지 말아야 되고요. 유기농으로 먹여야 되죠. 혓바닥 새빨게 물드는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되죠. 엄마들이 생각해요. 아이들이 몰래 먹어요. 왜 모르고 계시죠? 몰래 먹습니다. 아이들 밥 먹일 때 보면은요,
반찬 골고루 먹이랴, 안 먹으면 뭐라 하고, 너 꿀떡 뭐 이러고 있느라고 삼켜, 너 입에 물면 혼나, 뭐 이러느라고 아이하고 정말로 필요한 맛있니? 이 얘기를 못해요. 그래서 뭐 울면서 먹어요. 울면서. 네. 또 놀이를 할 때도요. 그냥 좀 놀아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엄마들은 할 게 너무 많아요. 아이가 기차를 막 하면은 기차, 트레인 이래야 돼요. 그리고 또 한마디 길어요. 뭐 이렇게. 그리고 약간 한술 더 뜨는 엄마가 어떤 엄마냐면요. 뭐 볼펜 같은 걸 가지고도 애들은 비행기가 날아가요. 뭐 이러거든요. 그럼 엄마는 그래. 얘 볼펜. 아니지. 꼭 교정해줘요. 교정. 왜 애가 재미있겠습니까? 그래갖고요. 저는 가끔 그래요. 엄마들한테. 아이를 어떤 아이를 키우고 싶으세요? 그러면 엄마들이 선생님 전혀 정말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래요. 건강하게 잘 뛰어놀고요. 그러면 저는 그래. 에이. 아니 머리로는 그래요. 마음으로는 그럴 거예요. 자, 우리 부모는요. 물론 사랑해요. 아이를. 그리고 교육에 열심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편향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하기 욕심이 약간 덧붙여져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 선생님 괜찮아요. 저는 애들하고 사이좋게 잘 놀고 왕따 안 됐으면 좋겠고요. 애가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픽업해서 영어학원, 중국어학원 돌립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좀 정말 솔직하게 돌아보자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뭐 너무나 더 편리해진 것 같아요. 요즘은 웬만해서는 24시간 운영돼요. 식당도 24시간, 마트도 24시간, 그죠? 심지어는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런데요, 물론요, 정말 생활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지는 교대 근무 때문에 정말 원치 않지만 아이를 24시간 맡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편리한 나머지 편리성 내지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대로 대체하면 안 되는 부모의 역할을 자꾸 맡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많이 아플 때는 사실은 이 아이의 성장 과정이나 발달의 특징을 잘 아는 엄마가 병원에 같이 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진료와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는데 대략 그냥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얘기해주고 선생님이 데려다 주세요. 진료 좀 받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많진 않지만. 근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겠지만 너무 편리하게 자꾸 엄마의 역할, 부모의 역할을 대체 인력을 쓴다는 건 우리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처럼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 자녀 간에 정말 애정이 담겨 있고 마음이 뭉클하고 찡한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소통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사랑을 줘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는 사랑을 기초로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특히 친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부모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사회성이 발달되기도 하고 발달이 안 되고 거꾸로 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우리들 부모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예를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또? 애가 글쎄 학교 친구를 또 때렸대. 또 때렸대? 이 자식아 들어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이 몇 시에 들어온대? 몰라. 학원이나 갔나 모르겠구만 아주. 진짜. 야. 저 하는 거 봐 저거. 네가 뭘 잘했다고 임마 가방을 던져 임마. 걔가 먼저 나한테 찌질이라 그랬다고. 입 닥쳐. 입 닥쳐. 너 진짜 뭐가 되려고 그래? 야, 너 깡패냐? 네가 학생이야, 깡패야. 어디다 대고 가방을 던져, 이 자식아. 어디다 대고,
내가 그러려고 학교에서 공부 가르쳤어? 어? 나가. 그래, 나가면 되지. 이 자식 봐라, 이거. 저 지금 아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하지 말라고. 자식 나가. 저거 문 잠가버려. 진짜. 아주 그냥.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진짜, 씨. 또 무슨 일인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애가 또 학생을 때렸다네. 그래? 일단 들어오면 너무 다구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자고. 애 얘기 먼저 들어봐야지. 짜증나, 진짜. 학교에서 들었어, 얘기. 아들. 왜요? 어떻게 됐는지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 응? 뭐가 이렇게 화가 났니? 그러니까 걔가 나한테 찌질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너한테? 그래서 내가 화가 났어요. 근데 계속 그러는 거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계속 찌질이라 그래서 네가 화가 났구나. 그래서 때린 거지. 많이 화가 났다. 아니 물론 네가 화가 나서 네가 그렇게 행동한 거는 뭐 아빠가 볼 땐 말이다. 폭력은 어찌됐든 간에 정당화될 수가 없어. 네가 그 친구한테 기분 나쁜 감정을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냥 폭력을 휘두르는 건 아빠는 그거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 아니, 나도 잘못한 건 아는데 걔가 그러니까 기분 나빠서 그런 거지. 알아. 너 기분 많이 나빴다는 거 엄마 아빠도 충분히 이해해. 그러니까 친구한테 사과하고 기분 나쁜 것도 너도 풀고. 그래. 네가 잘못한 건 친구한테 잘못했다고 인정할 줄 알아야지. 응? 네, 알았어요. 그래. 씻고 들어가라. 응? 쉬어, 빨리 들어가서. 내일 친구한테 가서 사과할게요. 그래. 잘했어. 실제로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리얼하죠? 네. 자, 이 두 가지 예를 보셨어요. 근데 첫 번째 예는요, 아마 눈치채셨겠지만, 좀 잘못 반응한 나쁜 예입니다. 일단 아이는 이유가 어찌됐건 친구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왔어요. 마음이 몹시 상해서 왔는데요. 이때 아이들은 상처받고 상한 마음을 보호받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부모는요, 그 마음을 보호해주기는커녕 도리어 더 화를 내죠. 더 화를 내고 난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아이는 어떨 수 있냐면요, 더 마음이 더 난폭해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상처받은 마음을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두 번째 예는요,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인데요. 일단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부모의 첫걸음이 아이의 불편한 감정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이 타당하든 타당하지 않든 수용하고 인정해 주셔야 해요. 그래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약간 문제를 얘기해 주셔야 해요. 야, 우리가 살다 보면 화낼 일이 무지하게 많은데 매번 이렇게 네가 막 물건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걸로만 표현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되겠다. 그 다음엔 대안을 제시하거나 대안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게 아주 좋은 부모입니다. 자, 그런데 심리교에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사회성, 이거 참 어려운 개념인데 과연 이 사회성이 변할 수 있을까요? 발달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게 의문일 거예요. 그죠? 이 사회성은 키워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첫 단계가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이 사회성은 키워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는요, 아이들의 훌륭한 감정 코치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첫 대면을 하고 가장 먼저 사회적 관계를 맺는 사람이자 공감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들의 훌륭한 감정 코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 코치가 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아이의 마음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먼저 훈계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감정을 먼저 좀 수용을 하고 인정을 해주세요. 자, 그런데요, 이 두 가지 경험 말고요, 우리 흔히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그런 행동 유형을 제가 몇 가지 꼽아봤어요.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들은요, 부모님들이 흔히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또 한 가지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친구가 막 놀렸다고 막 속상해서 막 울고 왔어요. 걔한테 에이 친구가 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너랑 친하자고 그러는 거야. 내지는 너가 너무 예뻐서 질투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그러면 아이가 느끼기에 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나를 좋아하는데 왜 나를 괴롭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부모님들은요. 아이의 감정을 회피하는 유형의 부모세요. 회피형 부모입니다. 이 회피하는 부모님들은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꾸 다른 말로 돌려요. 에이 너 좋다고 하는 거야. 에이 친하게 지내. 뭐 이렇게. 애는 힘들어 죽겠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에이 너 좋다고 그러는 거야. 이런 엄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피형의 부모입니다. 또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특히 사춘기 아이들이 와갖고 좀 과격하게 표현하거든요. 쿵쾅 쿵쾅 꽝 이러거든요. 그러면 일단 야 너 이거 부모한테 뭐 하는 행동이야. 누가 너 이렇게 키웠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모는 아주 억압형 부모입니다. 이런 부모는요. 아이의 말투,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 밑면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앞뒤 전후가 어떤지, 이 아이 밑에 어떤 마음이 흐르고 있는지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어요. 오로지 행동, 말투, 너 버르장머리 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 안에 분노를 간직한 채로 굉장히 화를 더 내던가 아니면 부모하고 더 이상 소통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부모는요. 마음을 읽어주라고는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아이가 막 격분을 하면 본인이 당황해서 가만히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런 반응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당황하죠. 내가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그냥 뻘떡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요. 이렇게. 그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버려진 느낌이 들겠죠. 자기의 감정이 소중하지 않나? 우리 엄마는 나한테 왜 반응을 안 해주지? 내지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너 속상하구나. 아유 그래 엄마가 알겠어. 끝. 여기서 끝이에요. 이런 엄마 무지 많아요.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감정은 공감해 줬어요. 근데 문제점이라든가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자라는 그런 대안, 교육, 지침을 주지 않는 부모인 거죠. 그렇지만 아이는 사랑받고 공감받는 느낌은 있어요. 거기서 끝인 게 문제이긴 하지만요. 자, 그래서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이들의 감정을 잘 발달시켜서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가장 잊지 마셔야 되는 거는 아이들의 불편한 감정을 축소하거나 궁지에 몰거나 지나치게 나무라거나 혼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부모가 지켜야 할 첫 단계입니다. 또한요. 아이들은 역지사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의 입장을 좀 알아야 결국 다른 사람과 조율을 하죠.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른 중에 역지사지 모르는 사람 참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요. 뇌의 발달로 봤을 때는요. 만 7살 정도가 되면 타인의 입장을 좀 이해합니다. 그래서 7살이 안 된 어린아이한테 내일 오빠가 시험이니까 조용히 해 라는 게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역지사지를 이해시키셔야 하는데 이거는 어떤 상황을 늘 다양한 측면으로 보는 걸 부모가 많이 가르치셔야 해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도 건물을 보면 야, 이 건물은 앞에서 보니까 네모난데 여기서 보니까 세모나게 보이네. 같은 건데도 다르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친다든가 내지는 TV 드라마 같은 거 같이 보면서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근데 저 사람은 좀 오해를 했다. 뭐 이런 거를 많이 가르치시는 것이 아이들의 역지사지를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또한 중요한 게요. 이 사회성을 기르려면요. 자기 주장을 적절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자, 자기 주장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남에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중생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서는요. 아무 말 못해요. 그 친구가 야, 너 뭐 어쩌저쩌 그랬다며? 이러면 순간 당황해서 가만히 있어요. 내지는 무슨 말을 했다가 사이가 나빠질까 봐 얘기를 못하죠. 그리고 나서 사실은 억지로 참은 거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집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문짝에 화내고 강아지한테 화내고 만만한 동생한테 신경질 부리고 엄마가 오늘 학교 잘 갔다니 나 시키지 말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중생활이죠. 이것도 적절하지가 않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화를 억지로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절히
적절하게 표현하는 걸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긴장을 해서 말을 잘 표현을 못하는 아이들은요, 말로 자꾸 뭘 하라고 하면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연령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 친구가 뭐라고 놀리면 야 돼지야 이렇게 놀리면 헐 이러고 만다든가 아니면 야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렇게 이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셔야지 당황해서 말이 안 되는 애한테 너 그렇게 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렇게 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 성향과 이 아이 나이에 맞는 간편하고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집에서 많이 연습시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힘의 대등함, 힘의 균형을 유지하라는 거지. 그 아이를 고치거나 바로잡아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소용없어요라고 말하는 아이한테는 결국 상대방 아이를 바꾸는 거는 네 역할이 아니다. 그거는 교사와 부모와 전문가의 역할이지 너 보고 자기 주장을 하라는 거는 네가 불편할 때 내지는 누가 너를 인격적으로 모독을 할 때 내가 그런 취급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당하게 그냥 표현하라는 거지 그 아이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또한 아이들은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을 겪고 삽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문제를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는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친구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서 사과해야 돼요. 그래서 사과를 하러 갔는데 친구가 그래 알았어 됐어 이래주면 참 좋겠는데 꺼져 이래버리거든요.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전략과 다양한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모가 가르치셔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해요. 아이들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거든요. 그러면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잘 대처를 못하는 아이들은 부모도 비슷해요. 초록이 동색이에요. 그 법에 그 나물이에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들은 새로운 관점에서의 전략을 부모로부터 못 배웁니다. 또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부모가 그렇게 대처하는 걸 봤기 때문에 결국 모델링을 통해서 그렇게밖에는 해결을 못해요.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부모가 일일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모가 못하면 부모님도 배우세요. 자,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 꾸준하게 실천해야 되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성은 이론만이 아니라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생활에서 열심히 실천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오신 아빠들이 몇 분 계십니다. 아이들이 사회성이 잘 발달하려면 아빠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로부터 아버지를 통해 사회를 배웁니다. 세상을 배우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이치를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거를 아버지를 통해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랑 놀이를 하고 사회성을 기르고 사회적 관계를 맺어 나가는 것이 논리적이고 추론 능력을 담당하는 좌뇌를 발달시킨다는 연구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워간다는 거를 우리 이미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아빠들은요, 예전하고 다른 것 같아요. 뭐 출산휴가를 아빠가 받기도 하고요. 또 육아일기를 예전에는 엄마들만 많이 쓰셨는데 아빠들도 요즘은 많이 쓰시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아빠들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아이들 사회성은 더 쑥쑥 자라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아빠들이요, 가만히 아이를 보니까 걱정이 돼요. 이 험난한 세상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유약해서 이렇게 여려서 얘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나갈까? 이런 생각에 나라도 얘를 강하게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밀리면 죽는 거야. 뭐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야야 너 무조건 맞지 말고 때리고 와. 내가 다 물어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막 트레이너를 자청해요. 막 집에 오면 옆구리 뻗쳐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애가 막 아빠지르고 막 울고 막 난리 나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물론 적절한 자기 주장 필요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 사회성이라는 거는 이 세상을 누군가와 화합하고 협동해서 손을 잡고 같이 바라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너무 밀리면 죽어, 너 당하면 끝장난다, 너무 이런 걸 강조하다 보면 인간 관계를 너무 대립의 구조로 볼 수 있어요. 장악하느냐, 장악당하느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걸로만 보다 보면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요. 아이들 키우실 때 우리 부모가 아이들의 문제 행동을 봤을 때 이거를 빨리 없애고 효과적으로 딱 없애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화를 확 내고 혼을 낸단 말이에요. 때로는 체벌도 합니다. 근데 이 밑면에는 굴복이라는 기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를 굴복당하느냐 굴복을 하느냐 이런 기전으로 본다면 너무나 많이 어렵고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다음번 강의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화, 체벌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갈까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마지막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 아이들 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간만이 희망이고 등불입니다. 더군다나 이 새싹 같은 아이들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등불인 아이들이 세상을 나갈 때 건강한 사회성이라는 든든한 백을 우리가 좀 만들어주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너무 역할 수행자만 하지 말고 아이하고 정말 가슴 뭉클한 정말 정서적 교감을 담고 있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잘 길러주는 그런 부모가 되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아이를 실제로 양육하는 입장에서 과연 체벌 없이 가능할까? 사랑의 매.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들에게 오은영 박사가 진심으로 전하는 두 번째 이야기. 도움이 되십니까? 아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아빠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자신감으로 아이의 행복을 위해 꼭 들어야 할 강의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재밌었어요. 일단 너무 재밌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 생각이 한 명씩 나면서 반성하게 되고 그 아이의 사회성을 키우기보다는 좀 억누르게 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제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집에 가면 정말 내가 노력을 해서 선생님 말씀처럼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